최근 뉴스에서 경기 불황으로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65세 박철민 씨가 모아둔 퇴직금마저 30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모두 소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의 짐 이야기일까요? 혹시 당신도 30이 훌쩍 넘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에게 쏟아붓는 이 밑빠진 독 같은 지원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마음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면 당신의 통장은 텅 비고 자녀와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내 노후를 지키면서 자식도 살리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햇살이 눅진하게 내려앉은 오후,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마당. 박영수는 닳고 다른 가죽 구두를 마른 헝겊으로 닦고 있었다. 구두향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30년 넘게 그의 발이 되어준 구두는 이제 제법 낡아 곳곳이 해지고 실밥이 터져 있었다. 그가 구두를 닦는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의 등을 어루만지는 듯 조심스러웠다. 구두코에 밴 깊은 흠집은 새벽 시장의 빙판길에 넘어졌던 자국이었고, 뒤축에 무너짐은 아들 딸 업어 키우며 닳아버린 그의 세월 같았다. 여보, 아직도 그거 닦고 있어요? 징어다, 징해. 닳아서 없어지겠네. 내가 새로 하나 사준다니까는. 마루에 걸터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아내 순자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영수는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놈만큼 편한 게 없어. 내 발에 꼭 맞게 길이 들었단 말이야. 당신은 몰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시장 바닥을 누비며 생선을 팔던 시절부터 아들 준혁의 대학 입학식 날, 그리고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던 날까지 그의 인생 중요한 순간에는 늘 이 구두가 함께했다.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의 청춘과 땀, 그리고 한 가장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세월의 증표였다. 그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제 지나온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중이었다. 아이고, 알았수다. 아주 평생 끌어안고 사슈. 그나저나 준혁이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밥 차려야 하는데. 아들 이야기에 영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구두를 닦던 손길도 잠시 멈칫했다. 35, 남들 같으면 가정을 꾸리고 재합팔임을 할 나이.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이력서 넣는 것조차 포기한 듯 보였다. 냅둬. 지가 알아서 먹겠지. 애도 아니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매달 100만 원. 준혁의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다. 시장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도 어떡해요. 내 자식인데 밖에 나가서 밥 굶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좀만 더 고생합시다. 우리 곧 자리 잡겠지. 순자의 위로에도 영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곧이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었다.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아들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며 한숨만 늘어가는 자신들의 처지였다. 그는 닦던 구두를 내려놓고 말없이 담배를 빼어 물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저 연기처럼 아들에 대한 걱정도 허공으로 흩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늦은 밤, 영수는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가려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보니 순자가 통장을 손에 쥐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통장에는 준혁이 결혼자금이라고 쓰인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 장가보낼 미천으로 모아온 돈이었다. 하지만 그 통장의 잔고는 준혁의 사업 실패와 생활비 지원으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 준혁이 어떻게. 아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영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평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였다. 자식 때문에 속 끓이면서도 단 한 번 싫은 내색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의 눈물을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자신, 변변한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한 무능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아들 준혁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더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부스스한 모습의 준혁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집 안은 온통 쓰레기와 술병으로 가득했다. 끔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수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과 맥주 몇 캔이 전부였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영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준혁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 뭐 대충 시켜 먹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한때는 그의 자랑이었던 아들. 총명하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젊은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준혁아, 영수는 어렵게 입을 뗐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비 등골 빼먹고 살아야겠어. 내 엄마가 어젯밤에 내 통장 보고 울더라. 평생 쌈짓돈 모아서 너 장가 보내겠다고 모은 돈인데 이제 남은 것도 없어.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래서요. 지금 저한테 그 돈 갚으라고 시위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세대처럼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누가 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수십억 유산이라도 물려준 줄 알겠네. 남들처럼 든든한 백이 있기를 해.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를 해. 맨날 그 낡아빠진 구두처럼 가난만 대물림해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데요? 낡아빠진 구두. 그 말이 비수처럼 영수의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 그의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방안을 갈랐다. 준혁은 충격받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수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였다. 너 이놈 자식. 영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집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아들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쳤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며 거칠어진 손, 새벽 찬바람에 시큰거리는 무릎도 자식 얼굴을 보면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세월이 낡아빠진 구두 취급을 받게 되다니 원망스럽고 허망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끝없는 자책이 그를 덮쳤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말없이 자리에 누웠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식사를 거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마치 삶의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며칠이 지났다. 준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도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준혁이 며칠 전부터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내 그녀는 아들이 일한다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안전모를 쓴 채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에 순자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 누워있는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준혁이가 공사판에서 일한대요. 제 아빠한테 맞고 정신 차렸나 봐요. 밥은 제대로 먹고 하는지 손은 또 얼마나 거칠어졌을꼬.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영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돌아누워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졌다. 영수의 생신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준혁이 들어섰다. 이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 와.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준혁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이거 그동안 공사판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진 빚, 앞으로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까지 들어있었다. 영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돈에 담긴 아들의 땀과 고생이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이거요. 준혁은 옆에 놓아두었던 쇼핑백을 들어 영수에게 건넸다. 쇼핑백 안에는 새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영수가 평생 신어온 낡은 구두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지만 반짝이는 새 가죽이었다. 아버지, 낡은 구두 제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그 구두가 아버지의 인생이고 자부심인 줄도 모르고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젠 이 새 구두 신고 좋은 길만 걸으세요.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고생길. 이제 제가 뒤따라 걸으면서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준혁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그제야 영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아들아. 영수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단단해진 아들의 등이 느껴졌다. 됐다, 다 됐다. 이놈아. 내가 정신 차렸으면 그걸로 됐다. 애비는 그거 하나면 된다.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순자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동안의 원망과 서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며칠 후 영수는 아들이 사준 새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아직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아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찬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점심 거르지 마라. 식당에 국밥 시켜놨다. 아버지가. 답장은 금방 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는 사라졌지만 그 구두가 걸어온 길 위로 이제 아들이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가을에는 꼭 제주도 올레길 다 걸어봅시다. 더 늦기 전에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거실,
최진호 씨는 아내 정희 씨와 함께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5년 전 명예롭게 정년퇴임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젊을 때부터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계획한 노후였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꼬박꼬박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부었고 그 덕에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어머, 당신 무릎은 괜찮겠어요?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코스씩만 걸어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하자 진호 씨는 자신 있다는 듯 가슴을 툭 쳤다. 그때 현관 도어록 해재음과 함께 아들 민준이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마침 두 분 다 계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은 민주는 거창한 IT 기술 용어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AI 기반의 교육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그의 눈은 여전히 꿈과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설명이 끝난 후 민주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기 자본금 2억만 투자해주세요. 지금 사시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빼서 주시면 제가 2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진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퇴직금 일부를 날렸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 꿈을 응원하지 않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지만 그 돈은 안 된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요? 왜 안 되는 건데요? 아버지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평생 안정적인 것만 찾으시더니 이제는 자식 앞길까지 막으시는 겁니까? 그깟 돈 좀 없어도 두 분 사시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옆에 있던 정희 씨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평생 그러셨어요. 늘 안정, 원칙, 계획.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는 건 위험하다고 다 반대하셨잖아요. 남들처럼 팍팍 밀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와서 제 마지막 기회까지 빼앗으셔야겠어요? 민준의 원망 섞인 절규가 거실을 갈랐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원칙과 안정이 자신을 옥죄는 족쇄였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 진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봐라. 통장에는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진호 씨가 20년 넘게 부어온 적금 통장이었다. 내가 명문대 들어갔을 때 남들은 과외다 뭐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애비는 그러지 못했다. 대신 월급날마다 은행에 가서 이 적금을 부었다. 내가 사업한다고 처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엄마 몰래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개인연금을 깼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 엄마와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울었다. 진호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데 민준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안 된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나와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병들고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나는 너에게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진호 씨는 통장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보여준 낡은 통장과 단호한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들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서류 뭉치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민준에게서는 가끔 잘 지낸다는 짧은 문자만 올 뿐이었다. 진호 씨 부부는 애써 아들 걱정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진호 씨의 생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들의 모습은 1년 전과 사뭇 달랐다. 뜬구름 잡는 듯한 눈빛은 사라지고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 앞에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돈이라면 도로 가져가라. 진호 씨가 말을 잘랐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돈이 아니에요. 제 명함입니다. 봉투 안에는 땡땡 IT 솔루션 개발팀 최민준 대리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께 거절당하고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께 바랐던 건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꿈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걸요. 정신 차리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리는 멀었지만 열심히 해서 꼭 제 힘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민주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모든 걸 잃고 더 비참해져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까지 지키신 겁니다. 그제야 진호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원망과 미안함으로 얽혔던 부자의 시간은 그렇게 눈 녹듯 사라졌다. 다시 현재, 제주도 올레길을 걷던 진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사랑합니다. 진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옆에서 아내 정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눈부신 제주의 가을 햇살 아래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지갑을 닫고 부모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자식과 나 자신 모두를 위한 진짜 사랑임을 진호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의 단단했던 지갑은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 박영수 씨의 낡은 구두.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비극이 결코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거의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따로 살아도 10명 중 6명 이상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자립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죠.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는 30살, 40살이 넘은 자식들도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드라마 속 아들은 특별한 경우가 전혀 아닌 셈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50대, 60대 부모님 10분 중 6분 이상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아니 평생이라도 지원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노후 위험은 암도, 사고도 아닌 바로 자녀 리스크라고 말입니다.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에 노후 자금을 붓는 건 부모의 노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립 의지마저 꺾어버려서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길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월세 내주고 생활비 대주다가 결국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과정. 이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최진호 씨의 단단한 지갑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진호 씨가 매달 받는 320만 원의 연금. 이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수십 년 노력의 결과물이죠.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60대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이 채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결국 스스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단단한 지갑을 만들어둬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려고 말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훗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드라마에서 최진호 씨가 아들에게 이 돈은 나와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이다라고 말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단호한 거절이 자식에게는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낡은 구두와 단단한 지갑, 이 두 가지 선택은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낡은 구두의 길은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 노후를 단단히 지키는 길은 당장은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현실을 바탕으로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위한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식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버지의 낡은 구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아들 스스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취업이 힘든 청년들한테 나라에서 매달 50만 원씩 6달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걸 줘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 상담도 해주고 기술 배우는 훈련도 시켜주고 회사 가서 미리 일해보는 경험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덜고 일자리 찾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딸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2년 동안 400만 원을 모으면 나라랑 회사가 돈을 더 보태줘서 총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독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일하고 싶게끔 의욕을 주고 진짜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좀 지켜봐주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자녀에게 알려줘서 스스로 길을 찾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현명한 부모라는 거죠. 그럼 이미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소득이 없으니 막막하실 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고 계신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돈이 나오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없죠. 그리고 만 65세가 넘으셨고 소득이랑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어르신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고 주는 돈인데 이것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동네 공공시설을 돌보거나 환경미화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 활력도 생기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인 셈이죠.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에는 무엇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주택연금이야말로 내 집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칭찬합니다. 다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아버지의 단단한 지갑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부모 마음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라는 곳인데 전국의 시군구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줘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교육이나 재무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자식한테 무작정 돈을 대주는 게 왜 이미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전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감정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채널은 시청자분들이 막연한 희생과 헌신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리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분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채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 했던가요? 내 모든 계절을 기꺼이 내어주어 그대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뜨거운 여름 떼약볕은 나의 등이 막아주고 시린 겨울 눈보라는 나의 가슴으로 녹였습니다. 이제 황혼의 언덕에 서서 닳아버린 내 신발 한 켤레를 내려다보니 문득 깨닫습니다. 나 또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 길의 끝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걸음을 떼어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마음 한편이 저리고 아려오시진 않으셨는지요? 한 분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처럼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무릎과 어깨, 심장까지 모든 것을 달아 없앴습니다. 자식이 딛고 선 땅이 푹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신의 노후라는 단단한 땅을 모두 파내어 주었습니다. 그 끝에 남은 것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식과 텅 비어버린 노후,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후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되려 모두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단단한 지갑처럼 굳게 닫힌 그 모습은 얼핏 냉정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서운함에 등을 돌리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분명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 우뚝 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훗날 서로가 짐이 되지 않고 웃으며 마주할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의 원망을 감수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켜내는 진짜 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혹시 낡은 구두처럼 모든 것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식을 외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을 하자는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라가 마련해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겨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 상담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라는 그늘 아래서 시드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햇살을 향해 뻗어가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풍경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피와 땀으로 가족을 일구고 치열했던 세월의 파도를 넘어 이제야 황혼의 항구에 다다랐는데 텅 빈 배로 남은 생을 표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30억짜리 송파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분 안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수십억 자산가들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직은 아파트보다 붉은 벽돌집이 더 정겨운 골목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늙은 벤치 하나. 그 벤치는 박성실 씨와 김재민 씨의 지정석이었다. 한나란 씨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두 친구였다. 박성실 씨는 평생을 학교 소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 쓰는 낡은 가죽 수첩만큼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오늘도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몽당 연필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리고 있었다. 9월 12일 시장 콩나물 1,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손주 과자 3,000원, 총 지출 5,700원. 숫자를 적는 그의 얼굴엔 근심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확인하는 지휘자처럼 평온했다. 아이고, 박 과장,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김재민 씨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재킷. 풍채 좋은 그의 얼굴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실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 자네처럼 큰 배를 몬 적은 없지만 내 조각배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네. 박성실이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웃었다. 김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나침반은 무슨, 그 푼돈 적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막내 손주돌이라고 금수저 세트를 맞춰줬어. 500만 원이더군. 눈 딱 감고 긁었지. 사내 대장부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어서 쓰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건물은 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들쭉날쭉했고 세입자들의 불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 성화였고 시집간 딸은 사위 몰래 생활비를 타갔다. 돈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자네 혹시 3 더하기 5가 뭔지 아나? 뭐? 이 영감탱이가 날 뭘로 보고. 당연히 8이지. 그럼 8 빼기 2는? 6이지. 장난하나 지금. 박성실이 빙그레 웃었다. 보게, 자네는 그렇게 간단한 셈도 잘하면서 왜 자네 인생의 셈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들어오고 아내가 식당일 도와서 버는 돈 70만 원. 합이 25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두 식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딱 5만 원이 남아. 나는 매달 5만 원씩 버는 부자라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지. 아주 간단한 셈이야. 그런데 자네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나? 김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건물의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도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그래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돈. 그것은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실의 5만 원은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수십억은 크지만 희미했다. 그날따라 친구의 낡은 수첩이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다. 며칠 뒤 김재민에게 폭풍이 몰아닥쳤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었다. 유난히 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잠겨 있었다. 사위의 보증 문제가 터져 당장 2억 원을 막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울지 마라. 이 애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2억?
그거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자신만만했다. 까짓, 2억. 내 건물값이 얼만데.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는 난생 처음 겪는 굴욕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월세 수입은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와 자식들 용돈으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다른 통장들을 다 뒤져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들쭉날쭉한 임대 수입 증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은 많으시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수십억 자산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건물주 김재민. 그는 지금 당장 딸의 눈물을 닦아줄 2억 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발밑에 금은보화가 가득했지만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는 사막의 나그네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한단 말인가. 아들에게? 사위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이미 허리가 휜 아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박성실의 작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성실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김재민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딸의 위기, 텅 빈 통장, 그리고 지독한 불안감까지.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성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걸 받게. 통장이었다. 김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박성실 이름 아래 치킨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성실아, 이게 무슨 돈이야? 비상금 통장이야. 우리 아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혹시라도 우리 둘 중 누가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행히 아직 쓸 일이 없었네. 자네 딸 급한 불부터 끄게. 이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김재민은 통장을 든 채마를 잊지 못했다. 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그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박성실 부부의 시간이었고 땀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대비였다. 보이는 돈. 위기의 순간에 즉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김재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성실의 손을 잡았다. 성실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어.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덩치만 믿고 허세를 부렸지.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순간 김재민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건물의 크기나 통장의 총액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박성실의 낡은 수첩과 3개의 통장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은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김재민은 친구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처음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신의 총자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계획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선언까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 앞에서 숙연해졌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겨우 자금을 마련해 딸의 급한 불을 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성실은 여전히 그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새 노트에 숫자를 적어내려가는 김재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재킷을 입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불안감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돈이 어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 김재민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의 가계부를 쓰는데 늦은 때란 없는 법이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의 얼굴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신의 인생 가계부는 안녕하신지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아니면 울게 합니까?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최인규 씨의 하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처럼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언제나 직접 제본한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라고 이름 붙인 그 파일 안에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예산안과 아내와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재정 원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노후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작년 봄이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를 던진 아들 민준이 야심찬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 좋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라며 그를 압박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는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내 실패에 돈을 대주고 싶지는 않다. 차가운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최인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1억 원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예약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에게 돈은 자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기에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올라탈 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무분별한 도움이 실은 내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함께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수군거렸다. 외로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는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금 32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루 8만 원의 예산으로 숙박과 식비,
교통비를 모두 충당했다. 부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주는 선물이야. 민준이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걸세.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지만 반짝하던 유행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헬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물으러 온 것이었다. 최인규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통장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정관리 파일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민준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내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자. 부자는 빚을 청산하는 것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달 버는 돈의 70%를 빚 갚는 데 썼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 최인규 씨 부부의 아파트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민준 씨랑 제가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3박 4일짜리 저렴한 상품이었지만 최인규 씨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돈을 안 주셨는지. 만약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최인규 씨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 설계도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갖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320만 원의 연금만큼이나 투명하고 안정적이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최인규 씨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진짜 재산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당신과 자식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민 씨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을 들여다보면 열의 8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수십억 자산가인데 정작 내 손에 쥔 돈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황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표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또 자식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다 보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김재민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던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극한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성실 씨나 최인규 씨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김재민 씨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재민 씨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부부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2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딱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박성실 씨가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는 거, 최인규 씨가 인생 후반전 계획표를 짜는 거, 이게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총 얼마냐 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다 큰 자식 문제입니다. 김재민 씨가 그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인규 씨는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 보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보험이라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인규 씨가 아들에게 돈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부모가 평생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식도 독립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무책임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밀어넣는 독이 든 술잔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노후의 부자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연금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둘째, 가계부든 뭐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셋째, 다 큰 자식에게는 무한정 지갑을 열어주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 감옥에 갇힌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앞서 보신 김재민 씨처럼 분명히 몇십억대 자산가인데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징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는 영무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만약 김재민 씨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거나 자존심 상하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알아보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연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에서 깨워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 리스크를 똑똑하게 차단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인규 씨가 아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려서 혹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결국 노후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노후에 위험이 되는 걸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스스로 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노후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보셔도 은퇴 후에 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 가계부 쓰는 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나 상담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최인규 씨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까 자녀를 도와줄 때도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잘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융교육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건강하게 선을 긋고 자녀 또한 그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진짜 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족 재정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금융교육은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계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저녁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던 우리 집.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펄을 날아갔고 덩그러니 남은 집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말없이 품고 있네. 이제 이 고마운 집이 내 청춘의 땀으로 지켜온 이 울타리가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하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십억 자산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당장 쓸 돈이 없어 딸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던 김재민 아버님. 그리고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돈에 대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주며 모두의 행복을 지켜낸 최인규 아버님. 두 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맞바꾼 훈장이자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훈장이 내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은 그저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집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 청춘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한 다 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끈을 놓지 못하고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 돈과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없어도 단단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일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수많은 금융교육들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독립을 도와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돈 문제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곳간을 보며 한숨 짓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 온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건네는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라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가계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진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